네, 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김태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양적 완화를 매년 2,000조 원씩 세 차례에 걸쳐서 총 6,000조 원의 양적 완화를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3.3 정책을 비꾸면서 왜곡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댓글을 훑어보면 가끔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총재님께서 양적 완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딴지를 걸죠. 양적 완화 6,000조 하면 우리나라 화폐가치 폭락하는 거 아니야? 물가 폭등해서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베네수엘라 되는 거 아니야? 컵라면 하나에 1,000원인데 이거 10만원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우리 허경영 총재님 지지자분들 대부분은 알아. 그렇게 물가가 폭등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걸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시청자 중에는 그걸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니까 지금부터 왜 6,000조 양적 완화를 해도 물가가 그렇게 폭등하지를 않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긴 말 제쳐두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다루려는 주제는 뭐냐면요. 2,000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가 과연 서민 물가에 부담이 생길 정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드는가 입니다. 먼저 양적 완화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양적 완화는요, 돈을 찍는 겁니다. 돈을 찍어서 시장에 푸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에서 민간은행으로, 민간은행에서 기업과 개인으로 화폐가 흘러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기엔 약간 구조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작동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허경영 총재님의 3년간 매년 2,000조 규모의 양적 완화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은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이 2,000조라는 화폐가 시장에 그대로 불려서 그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반대로 물가는 폭등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바로 첫 번째 걱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2,000조 규모의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동안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한국에 투자한 자기 자산을 다시 달러로 바꿔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즉 결국에 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한국 내에 있는 달러가 점점 고갈될 수 있다라며 가지는 게 두 번째 걱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베네수엘라를 예시로 들면서 이 베네수엘라를 봐봐라.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렸고 돈의 가치는 아예 사라져버렸으며 화폐가 길거리에 종이 쪼가리처럼 싸돌아다닌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한국의 경제 구조를 베네수엘라와 동일시하면서 가지는 게 세 번째 걱정입니다. 거시적으로 큰 이유를 봤을 때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화폐를 찍어내면 화폐의 양이 어쨌든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화폐가 시장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일단은 무슨 얘기든지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더욱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2,000조 원의 화폐를 찍는다 해서 시장에 그 2,000조 원의 화폐가 그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물가 폭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조 원의 90%인 1,800조 정도가 가계부채 탕감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풀리는 화폐량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외국인 자본 유출을 우려하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 순자산 국가로서 이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비하여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가득 쌓아놨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은요, 대외 자산이 대외 부채보다 훨씬 많은 국가라서 설령 만에 하나 정말 0.0000001%의 확률로 외국인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한국 내 달러가 모두 고갈이 된다고 해도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달러를 외환 보유고에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인한 물가 폭등 현상 역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양적 완화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에 대한 답변으로는 고작 이 석유 하나만 믿고 아무 대비도 없이 대외 부채를 늘려나가며 정부 차원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나라가 이 베네수엘라인데 이 나라가요, 2014년 미국발 셰일 혁명을 시작으로 이 전 세계 유가가 2014년 105달러에서 2016년 26달러로 2년 만에 4분의 1토막으로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대로 그냥 나라가 붕괴된 나라가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고요. 이런 수준 낮은 나라는요, 우리 이 순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대규모 공장을 통한 이 세계적인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과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요, 아예 이 비교 선상에 두면 안 되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걱정에 대한 답변들을 먼저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압축된 답변만 들어봐서는 아직 잘 이해도 안 되고 감도 안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첫 해에 양쪽하나 2,000조를 하시려는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물론 18세 이상 1인당 1억씩 지급이라든지 18세 이상 1인당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 지급이라든지 여러 형식의 수단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총재님께서는 결국 현 대한민국 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 1,800조 원 가까이 되는 가계부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2,000조 원의 양쪽 하나를 하시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GDP 대비해서 약 100% 정도의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여기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양쪽 하나 2,000조 중에 이 1,800조가 이 가계부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시장에 풀리는 금액은 나머지 200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200조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걸 거시적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 결과값만 보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한국 정부가 현재 GDP 대비해서 총 40%의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계 부분은요, 총 100%의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에게 명목상 2,000조 원의 돈을 찍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2,000조 원이라면 GDP 대비해서 약 110%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2,000조를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가지고 오면서 그와 동시에 이 화폐 변경을 시행하는 겁니다. 허경영 총재님은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자금으로 1,000조 원 정도의 화폐 다발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 걸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상적인 루트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어둠의 루트로 흘러다니고 이렇게 양지로 못 나오고 음지에서 굴러다니는 돈들이 약 1,000조 정도 있는 건데, 여기서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 디자인을 변경하겠다는 화폐 이미지 변경 정책을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지에서 굴러다니는 돈들은 순식간에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가치가 사라져요. 무쓸모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허경영 정부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린 지하에 숨어있는 돈 1,000조 원을 화폐 변경을 통해 회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회수시킨 1,000조 원을 그대로 가계부채 탕감에 쓰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허경영 정부에서 총 2,00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중에 1,000조 원은 화폐 이미지 변경을 통한 지하자금 회수로 마련한 돈이고 나머지 1,000조 원만 한국은행에게 빌려오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허경영 정부는 한국은행에게 1,000조 원만 빌려오게 되는 거니까 정부 부채는 GDP 대비해서 110%가 아닌 55%밖에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마련한 2,000조 원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제 가계부채는 대신 100%에서 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부채는 40%에서 95%로 55%만 올라가는데 가계부채는 아예 100%에서 제로로 바뀐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 정부 부채가 갑자기 55%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 정부 부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정부 부채 많으면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 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올라간 부채는 결국 자국 화폐에 기인한 부채로서 이런 자국 화폐 부채의 문제로 경제 위기가 생겼다는 역사적 사례도 전혀 없거니와 이 자국 화폐 부채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아예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애초에 한국은행이랑 허경영 정부는 한 몸이에요. 이 명목상 이 한국은행한테 1,000조 원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긴 하는데, 애초에 한국은행은요, 이 정부에 속하는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부채는 원래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명목상 정부 부채가 올라가기는 하겠죠. 이게 통계에는 잡혀요. 근데 이 통계에 잡히는 정부 부채가 허상이에요, 허상. 지금 한국 국민들이 이 가계부채 1년 이자로만 100조 가까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허경영 정부가 이 가계부채 1,800조를 정부가 직접 다 갚아주겠다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가계부채도 제로가 되고 또 매년 100조에 달하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상상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사기가 좋아질까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은 의문이 좀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는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두 번째 의문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총 금액은 약 1조 1천억 달러입니다.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달러의 금액을 한국에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러 들어올 때 어떤 과정으로 들어올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먼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등의 외화를 원화로 바꿔요. 그리고 그 원화를 가지고 한국의 주식을 산다든지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루트로 한국에 들어오는 건데요. 그렇게 들어와서 내재되어 있는 외국인 돈의 총량이 한 1조 1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1조 1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허경영 정부가 2천조 양적완화 한다 발표를 하고 한국은행이 원화를 막 찍어낸다면 어쨌든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원화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니까 당연히 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외국인들이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까요? 왜냐면 이 외국인들은 허경영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원화 가치가 비쌀 때 자기의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어왔는데,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원화의 가치가 싸지면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꿀 때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원화가 비쌀 때 들어와서 투자를 하러 온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 자산 다 팔아버리고, 주식도 팔아버리고, 회사에 직접 투자한 거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팔아서 얻은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도망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달러 들고 도망가는 이 외국인들의 도주 행렬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달러들은 점점 유출이 되는 건데, 이 유출 행렬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도망 안 가고 버티던 외국인들도 두려움에 빠져서 같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달러의 유출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는 이 외국인의 두려움 심리를 없애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자기들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를 털어서 달러를 이 시장에 풀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달러 개입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들이 점점 소실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두려움이 잡히지 않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더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갑자기 달러가 더 유출 속도가 빨라져요. 이렇게 자기 강화적으로 점점 달러 유출의 악순환이 가속화되는 거고, 결국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도 아예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양적 완화 이전에 원화의 가치가 달러당 1,000원이었던 게 양적 완화를 발표하고 나니까 결국 달러당 1,500원, 달러당 2,000원, 이렇게 원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이 과정은 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때 우리나라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석유 등 이 무조건 달러로밖에 구입할 수 없고, 우리 실생활 대부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 원자재들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폭등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기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서 고통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한국은 석유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국가인데, 이 한국은 제조를 기반으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고, 그런 나라에서 이 석유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석유는 달러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건데, 한국 내에 달러가 아예 바닥이 나버리니까 석유를 못 사게 되고, 그래서 한국 공장들이 전부 멈춰버리는 대공황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라는 등의 여러 비관론적인 이유를 들먹거리면서 이 대공황에 빠진 한국 경제가 붕괴되면서 결국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이런 두 번째 이유에 기반을 해서 몇몇 분들이 양적 완화를 하면 외국인 자본 유출로 결국 물가가 폭등한다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시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하셨을 때 저는 일단 이 외국인들 주도로 인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절대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설사 0.00001%의 확률로 이 외국인들이 도망가는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고 해도
한국 내 달러가 고갈될 가능성은 아예 0%입니다. 아니 그냥 한국 내에 있는 달러가 고갈되는 건 그냥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재미없는 얘기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이 달리오라고 금융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 현재 금융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20세기에 워렌 버핏이 있었다면 21세기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레이 달리오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레이 달리오는 2008년 9월 발생한 리먼 파산 사태를 그로부터 몇 년 전 1, 2개월의 오차로 아주 정확한 기간으로 예측을 했고 그로 인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또 이 전 세계 48개 국가에서 지난 100년간 일어난 이 경제위기 사이클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 경제위기를 크게 이 디플레이션형 불황과 인플레이션형 불황 각각 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정립해낸 것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레이 달리오의 금융위기 템플릿이라는 책에서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전 세계 48개 국가에서 일어난 이 경제위기와 그 사이클을 다 분석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 이 경제위기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디플레이션형 불황과 인플레이션형 불황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내가 조사한 총 48개 국가 중에 총 21개의 국가들은 디플레이션형 불황을 겪었으며 나머지 27개의 국가는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겪었다. 근데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겪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레이 달리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겪는 나라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에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이 우리나라의 물가가 폭등하는 소위 이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이 인플레이션형 불황 같은 게 한국에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레이 달리오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겪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대외 자산보다 대외 부채가 훨씬 더 많은 국가라는 거다. 즉 간단히 말해서 대외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생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또 머리가 아파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잠깐 이 대외 자산이 무엇인지 또 대외 부채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외 순자산은 무엇이고 대외 순부채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총 국민이 2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의 총 국민이 2명뿐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철수와 영희가 있대요. 여기서 철수는 미국 주식 중 하나인 넷플릭스 주식을 16달러어치 투자를 한 겁니다. 반면에 영희는 한국에서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대요. 그래서 이 영희가 외국인에게 11달러어치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국 국민이 총 2명인데 철수는 총 16달러어치의 투자를 외국에 했고 영희는 총 11달러어치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걸 투자를 한 것과 투자를 받은 것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다가 총 5달러어치의 투자를 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대외 자산이 16달러인 나라고요. 대외 부채가 11달러인 나라예요. 그리고 대외 순자산은 대외 자산 빼기 대외 부채로 보시면 되는데 이 대외 순자산이 한국은 5달러인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가정을 해볼까요? 철수는 미국에 이 넷플릭스라는 주식에 총 11달러를 투자를 한 거예요. 반대로 영희는 이 외국인에게 16달러의 투자를 받아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는 반대로 대외 자산은 11달러고 대외 부채는 16달러예요. 이때 한국은 대외 순자산이 아니라 대외 순부채가 5달러인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대외 순자산이 뭔지 또 대외 순부채가 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 외국에 받아야 할 돈이 더 많은 대외 순자산 국가고요.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대외 순부채 국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인플레이션형 불황은 이러한 대외 순부채 국가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며 대외 순자산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가. 제가 조만간 1997년 12월 한국에서 발생한 이 IMF 외환위기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관해서도 다루어 볼 생각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7년 12월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IMF 외환위기는 레이 달리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속하는 경제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한국은요, 대외 자산보다 대외 부채가 훨씬 많은 대외 순부채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97년 12월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외국인 중에 악의적 목적을 가진 환투기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중에 또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빠져나가는 외국인들도 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이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시장에 퍼부으면서 이 환율을 방어한다고 계속 버티다가 이 당시 외국인 자본 유출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거를 막지를 못하고 결국에 이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가 완전히 고갈이 돼버린 거예요. 달러 보유량이 아예 제로가 돼버리니까 이 석유 등 원자재를 어쨌든 수입해와야 하는 나라가 한국이야. 근데 달러가 없어서 이 원자재를 못 구하니까 공장도 안 들어가고 물가도 폭등할 것 같아. 그러면 큰일 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큰일 나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때 시기적절하게 IMF 측에서 갑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야, 너네 달러 없어서 큰일 났지. 우리가 달러 빌려줄게. 우리가 달러를 빌려줄 수 있는데 대신에 너네 고금리 긴축 정책 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 그 IMF의 제안을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됐었는데 섣불리 그들의 이 고금리 긴축 정책 제시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IMF가 하라는 대로 이 한국의 기준금리를 대폭 상승시키고 또 정부 예산도 줄이는 긴축 정책을 동시에 시행을 하니까 그 당시 이 빚 부담이 어마어마했던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금리가 상승해서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거기다 이 정부 지원까지 꽉 막혀버리니까 이 대부분 도산하고 이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절단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 시기 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1973년 1차 오일 쇼크라든지 1979년 2차 오일 쇼크, 97년 IMF 외환위기, 2001년 IT 버블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 이 여러 경제위기를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겪었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하나, 가장 파괴적이었으며 그냥 이 한국 경제를 아예 절단낸 사건을 딱 하나만 고르자고 한다면 그게 바로 97년 IMF 사태입니다. 이 IMF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아예 아작이 나고 절단이 났어요. 이때 이후로 97년 이전까지 매년 7, 8%씩 한국의 GDP 성장률이 97년 이후 3%대의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게 되고 동시에 민간의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한 원인을 가져온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이 IMF의 내정 간섭인 겁니다. 제가 이 IMF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깐 얘기가 샜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이러한 IMF 시기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IMF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바로 대외 자산보다 대외 부채가 훨씬 더 많은 국가였다는 겁니다. 이 한국이 겪은 IMF 외환위기는요,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속하는 경제 위기였어요. 이 시기 당장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가요 600억 달러였어요. 근데 반면 한국이 이때 비상시를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에 쌓아놓은 달러는 고작 200억 달러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외환 보유고 200억 달러 털어서 외채 갚고 나면은 나머지 400억 달러는 무슨 수로 갚습니까?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갚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그 당시 한국의 경제 고위 관료들이 이 IMF의 고금리 긴축 정책이라는 혹독한 제시안을 섣불리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도산하게 되고 그렇게 기업의 성장판이 막혀버리면서 이 기업 주도의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절단이 나버리고 반면에 가계부채는 이때부터 엄청나게 쌓이게 되면서 그 가계부채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이 오늘날의 1800조가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 IMF라는 고통을 겪은 이유, 대외부채가 많으면 안 되는구나 라면서 국민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 IMF로 인한 트라우마가 철저히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대외순 부채 국가가 아니라 대외순 자산 국가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외환 보유고를 착실하게 비축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비축한 외환 보유고가요, 무려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97년도 20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무려 25배가 더 많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러면 이 아까 말한 대로 20년 전 97년도 한국은 대외순 부채 국가였는데, 그럼 2021년 지금의 한국은 대외순 부채 국가일까요? 아니면 대외순 자산 국가일까요?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만약 아직도 한국이 대외순 부채 국가에 머물러 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사전 설명을 할 이유가 없겠죠. 아니, 한국이 아직도 대외순 부채 국가면 굳이 이런 내용을 제가 왜 길게 설명을 합니까? 안 하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금 대외순 자산 국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대외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아요. 20년 전과는 아예 달라요. 지금 대외 자산이 1조 6천억 달러고요. 대외 부채는 1조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즉, 비상시를 대비한 외환 보유고로 한 5천억 달러 쌓아놓은 국가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 대외 부채 중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채무는요, 훨씬 더 적어가지고 고작 1,440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 0.00001%의 확률로 이 1년 안에 이 한국 내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 모두 일어나 봤자 그 자본 유출량이 이 한국 외환보유고 비중량의 30%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이 97년도와 지금의 경제 여건을 비교해 볼까요? 이 97년도 IMF 사태 때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0억 달러였고요. 그중 단기 채무는 그 3배인 600억 달러였습니다. 2020년 3, 4분기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600억 달러고 갚아야 하는 단기 채무는 1,440억 달러네요.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20년 전에는 갚아야 하는 빚이 이 외환 보유량의 3배 규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외환 보유량이 갚아야 하는 빚의 3배 규모네요. 완전히 역전됐네요.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레이 달리오의 말을 여기서 다시 인용을 해보죠. 레이 달리오에 따르면 이 대외 순자산 국가들은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괄호 열고 절대 안 생긴다. 괄호 닫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100%라고 단언하는 건 잘못된 걸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이 대외 순자산 국가에서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발생한 역사적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게 사실인데 어쩌라고요? 그럼 사실상 이 인플레이션형 불황 절대 안 생긴다고 봐도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레이 달리오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한국인들아, 너네는 외화를 충분히 쌓아놓은 대외순 자산 국가이기 때문에 양적완화 해도 상관없어. 너네 그냥 양적완화 해버려. 너네는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절대 생길 수 없는 나라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만에 하나 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은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로 인한 환율 부작용으로 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예 제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어떤 극도의 비관론,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어떤 극도의 비관론의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허경영 총재님께서 2,000조 원의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정말로 외국인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이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예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허경영 총재님 같은 이 지구상에 그동안 없었던 이런 역대급 천재가 하는 양적 완화랑 그냥 한국 경제 말아먹은 역대 보통 대통령들이 무턱대고 아무 계획 없이 하는 2,000조 양적 완화랑은 그냥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보통 대통령들이 양적 완화 한다고 하면요, 그때는 자본 유출 일어날 수 있어요. 한국 왜 저러지? 아니, 무슨 배짱으로 2,000조로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외국인 주도의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사 이 과정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 해도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달러의 규모보다 훨씬 많은 외환 보유고를 우리는 이미 쌓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빠져나간다면 그때 이제 한국은행에 있는 외환 보유고 털어서 이 달러 풀어서 환율 방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 폭등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얘기가 다시 샜는데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허경영 총재님께서 양적 완화를 해 이 2000조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 유출 안 일어납니다. 양적 완화 한다고 무조건 외국인들이 두려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자본 유출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이 자본 유입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에 달러를 들고 투자를 하러 들어올 때는요, 그 나라의 환율 여부도 물론 중요하게 체크를 합니다. 환율도 중요한 체크 대상이긴 한데요, 환율보다 더 중요하게 외국인들이 환율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나라의 미래 성장 잠재력입니다. 저 나라가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까? 저 나라가 미래에 얼마나 큰 강국이 될까? 이런 게 바로 핵심적인 중점 사항입니다. 여러분,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양적 완화만 하신다 하셨나요? 아니죠. 33가지의 정책들도 같이 시행하신다 하셨죠.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신답니다. 금융실명제를 폐지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내수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거랍니다. 또 상속세를 폐지하신다 하셨죠. 상속세를 폐지해서 한국의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또 공매도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서 한국 주식시장도 더 키워주신답니다. 또 수능을 폐지하고 한 과목만 시험을 보게 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이 유대인을 뛰어넘는 각 분야 엘리트 전문가들로 양성을 하고, 또 하늘궁도 영적인 전세계 관광 메카로 만들어서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몰려와서 돈도 왕창 쓰게 만들 거랍니다. 또 한국의 BTS라든지 이 연예인들이 더 성공할 수 있게 많이 지원을 해줘서 이 한국의 문화사업도 더욱 키울 거고, 또 새만금에 10,000개의 금융단지를 만들어서 월가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금융 메카를 한국에 만들겠다고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외국인들에게 이 본인의 3.3 정책과 본인의 비전을 직간접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앞으로 나는 한국을 세계 최고의 관광국가로 만들 것이다. 앞으로 난 한국을 세계 최고의 금융국가로 만들 것이다. 앞으로 난 한국을 세계 최고의 문화국가로 만들 것이다.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 세계 최고의 수출국가, 세계 최고의 4차 산업 주도국가 등의 이 여러가지 수많은 비전들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3.3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똑똑하고 이 돈 냄새 잘 맞는 이 외국인들이 이런 허경영 총재님이 내세우는 비전을 딱 봤을 때 과연 양적 완화 2000조라는 단편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이 단기적인 원화 가치 하락의 두려움에 기반해서 자기가 가진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을 갈까요? 아니면은 이 총재님이 제시하는 이 비전을 모두 이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모두 쌈에 들고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할까요? 이거는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누가 봐도 이건 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양적 완화 한다고 하면은 이 외국인들이 달러를 쌈에 들고 한국에 미친 듯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유출되는 게 아니라 유입이 되는 겁니다. 유입이. 저는 그래서 결국 이 2000조의 양적 완화를 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외화랑 달러가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양적 완화를 통한 원화 가치 하락을 걱정할 게 아니라 달러 유입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너무 세지는 게 아닐까, 이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괜히 1인당 GDP 10만 불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구상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툭툭 던지시는 건데, 이걸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말들이 허황되게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 보고 미친놈이네 이거? 이러면서 그냥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총재님 3.3 정책을 비난하면서 야, 양적 완화 하면 한국 물가 폭등해서 망한다,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그냥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걱정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요, 대외 순 자산 국가가 아니라 바로 대외 순 부채 국가였습니다. 2020년 기준 이 나라가 비축해 놓은 외환 보유고량은요 80억 달러였어요. 근데 동시에 갚아야 하는 총 외채가요 무려 1600억 달러였어요. 외환 보유고보다 빚이 20배 규모로 더 많은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아니, 달러 80억 달러 풀어가지고 환율 방어해도 갚아야 하는 외채가 아직도 1520억 달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화폐 가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양적 완화 해서 물가 폭등하고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양적 완화 하기 전에
이미 망했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대외부채 때문에. 이렇게 당장 갚아야 하는 대외부채가 많은 나라는요, 화폐 아무리 찍어내도 그 나라 경제 안 살아나요. 거기다 베네수엘라는 이 TV나 냉장고,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같은 이런 각종 내구재라든지 소비재들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외에서 외화로 수입해와야 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 제조 공장이 전혀 없던 나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유일한 전부였습니다. 근데 석유 가격이 계속 높은 가격에 유지돼서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어떤 망상에 기반해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업을 미리 투자를 해서 육성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대외 채무만 계속 쌓아가면서 악성 포퓰리즘을 정부 차원에서 남발한 거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미국에서 2014년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천연가스를 개발합니다. 전 세계 석유 수출 시장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유가가 2014년 105달러에서 2016년 26달러로 4분의 1 토막으로 급 폭락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그동안 이 석유 수출에 의존하면서 어떤 대비책도 없이 그저 석유 수출로 이 나라 유지해온 이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매년 외국에서 각종 내구재나 소비재들을 사들이는데 100달러씩 쓰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그러면 그런 100달러는 그동안 어떻게 마련을 했겠어요? 매년 석유를 팔아서 105달러씩 외화벌이를 했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었대요. 근데 이게 웬걸? 유가가 2016년에 갑자기 26달러로 급 폭락해버린 겁니다. 아니, 그럼 매년 100달러씩은 고스란히 지출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벌어오는 달러는 105달러에서 26달러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7, 80달러 이거 어떻게 마련합니까? 외화가 고갈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막대하게 이 외화 부채가 계속 쌓여가는 나라에서 종이 프린트로 나중에 이 볼리바로 화폐 찍어내가지고 그거 아무리 시장에 푼다 한들 그거를 외국인들이 그걸 외화로 바꿔줘요? 그 화폐가 정녕 외화 대비 가치가 있는 화폐예요? 아니죠. 가치가 전혀 없죠.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네 볼리바르 화폐 그거 사실상 종이 쪼가리 아니야? 우리 그거 인정 못해. 우리 상품 사고 싶으면 무조건 달러로 가져와. 안 그러면 상품 안 팔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국 화폐가 사실상 제 기능을 전혀 못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입해와야 하는 상품의 가치는 몇천 프로, 몇십만 프로로 막 올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셰일 혁명으로 이 유가가 폭락하면서 단숨에 악화일로를 걷게 되고, 이 유가가 폭락하면서 그동안 누적되어진 이 대외부채를 갚는다는 건 사실상 더욱 불가능해진 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화폐를 찍어내면 낼수록 비축한 외화는 전혀 없으니 자국 화폐의 가치는 계속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외화로 사와야 하는 원자재나 수입 물가는 폭등하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석유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랑 세계적인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서로 비교 선상에 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양적 완화 하겠다고 말을 할 때마다 양적 완화하면 한국 베네수엘라처럼 돼요 라면서 이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건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요, 이 베네수엘라랑 아예 이 근원적인 경제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다르고, 또 한국은 대외순 자산국가고 베네수엘라는 대외순 부채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양적 완화를 한다 한들 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물가 폭등 현상 절대 한국에는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베네수엘라와 같이 이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는 나라들의 공통점은요, 다시 말하지만 대순 부채 국가였어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이 겪은 하이퍼 인플레이션도요, 독일이 그 1차 세계대전으로 다른 승자국들에게 지고 있던 막대한 배상금, 막대한 대외 채무가 원인이었고요. 그리스의 경제 위기 역시도 대외 부채에 기인한 거고, 아르헨티나, 멕시코,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도 역시 이 대외 부채에 기반해가지고 자국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폭락하는 그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설명이 거의 다 마무리된 듯 한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적 완화를 해도 물가가 폭등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00조 원의 화폐를 찍으면 그 2,000조 원의 90%인 이 1,800조 정도가 가계부채 탕감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화폐량은 극히 미미해서 물가 폭등 걱정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 순자산 국가다. 그래서 설령 만에 하나 정말 0.0000001%의 확률로 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일어나서 한국 내 달러가 모두 고갈된다 해도 그거를 채워 넣을 충분한 달러를 이 외환 보유고에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인한 물가 폭등 역시 걱정 안 해도 된다. 세 번째, 석유 하나 믿고 아무 대비 없이 대외 부채를 늘리며 이 정부 차원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다. 2014년 미국발 셰일 혁명을 시작으로 이 전 세계 유가가 2014년 105달러에서 2016년 26달러로 2년 만에 폭락하게 되는데, 그러자 그대로 그냥 경제가 붕괴된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고, 이런 수준 낮은 나라를 막강한 제조 기반과 대규모 공장을 통한 세계적인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과 이 베네수엘라를 비교 선상에 두는 것 자체가 오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양적 완화로 인한 물가 폭등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 내리겠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매년 2천조 원씩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가 폭등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양적 완화가 있어야 한국이 결국에는 허경영 주도로 세계를 통일하는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끝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고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는 이런 경제와 관련된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공유해주시면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진면목을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